맨유가 또 졌습니다. 에버튼전 4대0 대승이라는 굉장한 성과에 아모린 감독의 3-4-2-1 시스템이 잘 정착한 듯 보였지만 막상 아스날과 노팅엄전으로 인해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끄덕찬입니다. 아모림이 부임한 이후 맨유가 5경기를 치렀는데 2승 1무 2패, 특히 가장 최근 치러진 프리미어리그 아스날과 노팅엄전에서 연패를 해버리는 바람에 리그 13위까지 다시 추락하고 말았고 남은 시즌도 고생길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5경기를 치르면서 나타난 맨유의 약점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의 3-4-2-1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측면을 통한 빌드업이 중시됩니다. 측면 자원이 빌드업과 전방 압박을 위해 비교적 앞에 위치하다 보니 맨유의 3-4-2-1은 정확히 말하면 3-2-2-2-1라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의 윙백들은 안으로 잘 좁혀주지 않으며 언제든 측면을 통한 돌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린 감독과 비슷하게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로는 23-24 시즌 레버쿠젠을 들 수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윙백의 공격력을 극한으로 끌어내며 분데스리가 우승을 달성했는데 이들의 스탯을 보면 윙백이 아니라 윙어에 가깝습니다. 아모린 감독도 우측면의 디알로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레버쿠젠과 유사한 윙백 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디알로의 기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왼쪽 측면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현재 맨유의 왼쪽 측면의 선발은 대부분 달로가 맡고 있는데 달로의 본래 포지션은 오른쪽 측면 수비입니다. 그동안 왼쪽에서 잘 뛰어주긴 했지만 루크쇼의 잦은 부상으로 인해 다른 포지션들과 달리 전혀 휴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휴식 부족은 달로의 경기 집중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 윙백은 확실히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모림은 측면을 통한 빌드업을 중시하는데 측면 자원들의 상태가 시원찮다면 앞으로의 일정에서도 아스날과 노팅엄과 같은 패배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맨유는 측면 빌드업을 주로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 미드필더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으로의 빌드업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미드필더가 공을 받으러 더 가까이 움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상대팀 선수들의 압박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는 최전방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이고 맨유의 삼선들은 압박을 풀어주는 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맨유의 미드필더들이 모든 빌드업 과정에서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은 수비 시 최후방 라인을 지키며 공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엄청난 활동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지금 당장 조직력이 잘 갖춰진 압박을 잘하는 팀을 상대로 맨유 빌드업의 첫째인 측면의 빌드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최소한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가르테나 카세미루가 최후방 라인에 들어가 수비 라인을 촘촘히 한다든지 마이누가 최후방에서 직접 공을 빌드업하는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직접 내려와 상황을 풀어주는 모습처럼 혹은 디알로가 끊임없는 압박을 통해 공을 따내는 것처럼 맨유의 구성원들도 스스로 변수를 창출해야 경기 자체를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겠다 느껴졌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맨유는 총 5골을 허용했는데 아스날전에서의 2골과 노팅엄전 1골이 코너킥 실점이었습니다. 아스날전에서 코너킥으로 2번이나 당했으면 이후 분명 개선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노팅엄전에서 키가 180이 안 되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키가 195나 되는 밀렌코비치를 마크하는 것을 보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밀렌코비치를 수비수 최단 신인 리산드로가 막도록 놔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아무리 공중골을 잘 따낸다 해도 키가 약 20cm나 큰 밀렌코비치와의 경합에서 물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부임한 지 이제 막 3주가 지난 상황에서 필드플레이 개선과 포지션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세트피스 수비와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전술적 훈련이 아직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추측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맨유에서 가장 애매한 포지션을 뽑자면 왼쪽 윙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잘 소화해내고 있지만 왼쪽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레시포드는 에버튼전에 지르크즈와 같이 출전해 2번의 득점으로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레시포드가 움직임이 빠르고 강한 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영리한 드리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시포드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벗어나 연계를 위해 측면으로 빠질 때 급격히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나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못한 결정력과 뻔한 드리블 패턴으로 수비수에게 파악되는 경우가 잦아 공격에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가르나초는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 선수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할 선수에게
에이스의 기량을 바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래시포드가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왼쪽 윙에 추가적인 영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까지 맨유가 만날 강팀은 맨시티, 토트넘, 뉴캐슬, 리버풀, 아스날 등입니다. 팀을 수습하고 재정비하는 것이 급한 상황에서 치러야 할 일정이 매우 험난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말로 강등권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자면 선수들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드 위에서의 안일한 플레이는 결국 팀에 독이 됩니다. 나중에 경쟁자가 영입되어 급하게 정신을 차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이 팀과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맨유는 터나흐 감독하에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래클리프 경의 부임 이후 클럽의 변화는 진행 중이며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퍼거슨 경의 맨유를 기억하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보다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처럼, 아르테타의 아스날처럼, 마레스카의 첼시처럼, 슬롯의 리버풀처럼 아모림의 맨유를 착실히 쌓아나간다면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는 많은 팬분들께 또 하나의 재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남겨주신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